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큐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 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습니다. 총리를 포함해서 장관급 이상으로는 현 정부 들어 33번째 단독 채택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과의 협치 약속을 무시하고 단독 채택이라는 최악의 수를 뒀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혜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결국 여야 합의 처리는 안 됐습니다. 인사청문 보고서 여당 단독으로 채택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재송보 시한으로 정한 오늘, 민주당이 오늘 오전 법사위 전체 회의를 단독 소집해 청문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김호수 후보자가 검찰총장직을 수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반면 국민의힘 측 의원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기본적으로 김호수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 자질 측면에서 부적격할 뿐만 아니라 여당이 법사위를 일방적으로 개최했다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앞서 지난 26일 열린 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국민의힘 유상번 의원에 대한 과거 녹취록 폭로로 파행에 이르렀습니다. 전관 예우 가능성을 지목한 녹취록에 대해 유 의원은 명예훼손이라며 반발했고, 이 과정에서 민주당 김남국 의원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까지 가세하면서 물리적 충돌 직전까지 치달았습니다. 이후 국민의힘 측이 모두 퇴장하면서 청문회는 종료됐습니다. 보고서가 여당 단독으로 채택되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정부 여당을 비난했는데요. 문재인 정권의 무도, 무법한 행태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치는 말살됐다면서 반드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청문회 파행은 스스로 회의장을 나가 들어오지 않은 국민의힘 때문이라면서 보고서 채택을 강행했습니다. 이로써 문 대통령이 김호수 후보자를 검찰총장에 임명한다면 현 정부 들어 장관급 이상으로는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되는 33번째 인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당내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회고록 출간 소식에 민주당 내부가 어수선하다고요? 네, 내일 출간 예정이죠. 조국 전 장관이 회고록을 낸다는 소식에 민주당 내에서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대선 국면을 앞둔 상황에서 다시금 과거 논란이 재현되거나 불공정, 내로남불과 같은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대놓고 속내를 드러내지는 않고 있는 가운데 조응천 의원이 직접 SNS에 글을 올려 조 전 장관과 당내 일부 옹호 분위기를 비난했습니다. 조 의원은 4.7 재보궐선거 패배를 돌아보며 민심을 경청하는 중에 하필 선거 패배의 주요한 원인 제공자로 지적되는 분이 저서를 발간했다면서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로 국민적 관심을 받는 동안 민주당은 국민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지 생각하면 속이 편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낙연, 정세균, 추미애 등 당내 주요 대권 주자들이 잇따라 조 전 장관을 감싸는 발언을 한 데 대해 강성당원을 의식한 거라며 당혹감을 넘어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같은 당 박찬대 의원은 조 전 장관의 회고록이 사전 구매 예약 첫날 완판되는 초대박을 터뜨렸다면서 이른바 조국 사태는 검찰과 언론이 검찰 개혁이라는 국민 염원을 위해 임명된 법무부 장관을 무참히 도륙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조 전 장관의 회고록이 새로운 신호탄이 돼 검찰과 언론이라는 두 칼날에 새겨진 조작과 날조를 지우고 공정을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광주에서 열린 연설회에서 후보들이 격돌을 했고요. 오늘 밤에는 첫 TV 토론회가 열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 대 나경원, 주호영, 조경태, 홍문표 의원 등 신구 대결로 주목받고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어제 1차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본 경선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당대표 본선 진출자 5명이 확정된 이후 호남과 제주 지역 당원들을 상대로 첫 합동연설회가 열린 건데요. 오늘 밤 10시에는 첫 TV 토론회도 예정돼 있습니다. 앞서 이준석 후보는 오늘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호랑이 등에 탔다면서 예비 경선 1위라는 기세를 몰아 당대표에 당선된다면 파격적으로 당을 쇄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자신이 내놓은 공정 담론이 당의 근간에 자리 잡을 수 있다면 세대 교체를 뛰어넘는 체질 변화가 있을 거라면서 승리를 자신했는데요. 반면 예비경선 2위였던 나경원 후보는 이 후보가 스스로 유승민계의 대표격이라는 말을 했다며 집중 공격에 나섰습니다.
나 후보는 이 후보가 말하는 통합의 그림은 결국 유승민 후보만 대선 경선 열차에 태우고 떠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면서 이번에는 친소관계나 계파와 관련 없는 사람이 당 대표를 하는 게 공정하고 중립적인 대선 관리에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밤 첫 TV 토론회에서는 차기 대선 전략 등을 놓고 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남은 후보들도 오늘 토론 준비에 매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은 전체 4번의 권역별 합동 연설회와 5차례 토론회를 거쳐 오는 11일 전당대회를 열고 새 지도부를 확정 지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황혜경입니다. 국민의힘 30대 영선 당대표 후보 이준석의 돌풍이 수치로도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선거운동을 하려면 당에 내야 하는 기탁금부터 인건비, 또 홍보비용 등 돈이 필요하죠. 이준석 후보, 당대표 경선 후보가 모을 수 있는 후원금 한도인 1억 5천만 원을 계좌를 연 지 만 이틀 만에 꽉 채웠습니다. 예비 경선을 통과한 이준석 후보 당일 밤에 후원금을 모으겠다라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이준석 후보는 후원금 한도에 도달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면서 이제부터는 마음만 감사히 받겠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후원금의 대부분이 소액 후원이었습니다. 어제 제가 확인해서 2,200명, 최종 한 2,500명까지 될 것 같아요. 보통 덩어리 후원금을 주변 사람들한테 부탁해야 되거든요. 이번에는 평균 한 제가 듣기로 한 6만 원, 7만 원? 6만 7만 원이 평균이에요. 네, 그래서 뭐 거의 대부분이 10,000원 아니면 10만 원이라 이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10,000원이신 분은 뭐 진짜 자기 용돈 쪽에서 보내주신 분들도 있고. 네, 이준석 후보는 선거 운동 방식과 전략도 중진 의원들과는 달랐습니다. 먼저 돈이 드는 캠프 사무실을 두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당권에 도전하는 후보들은 대부분 국회 근처 여의도의 빌딩을 빌려서 대규모 캠프를 차렸습니다. 사무실을 두지 않아 오만하다, 선거 대충 한다라는 지적이 나오자 이준석 후보는 그냥 사무실이 필요하지 않아서 안 만드는 것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 후보의 캠프 관계자도 선거를 돕는 사람이 5명 정도여서 사무실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전국을 무대로 한 선거운동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선거 지원 차량이 없는 건데요. KTX와 지하철, 시내버스로 일정을 소화하면서 자연스레 시민들과의 접점을 늘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저희 뉴스큐에서 이준석 후보를 연결해서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는데요. 그때도 이동 중에 야외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 화상으로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거기가 어딥니까? 여기가 지금 대구 수성고시입니다. 수성고에 대구 퍼즐을 수성고. 얹어가지고 화상으로 예. 연결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예비 경선 과정에서 홍보용 대량 문자 메시지도 발송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보낼 때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비용이 드는데요.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다만 본 경선에선 최소한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준석 후보의 행보가 향후 정치 문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란 관측도 있지만 조직 결집에 한계가 있어서 성공하기 쉽지 않을 거란 예상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경선 관행을 깨는 이 후보의 행보 하나하나가 화제가 되고 후원금 돌풍까지 불면서 여의도 정치권은 이준석 돌풍이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3번째 코로나19 백신 모더나가 내일 낮에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혈전 등 이상 반응 우려로 접종에서 제외된 30살 미만 중대형 병원 종사자가 이번엔 접종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방접종센터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준엽 기자. 네, 저는 코로나19 양천구 예방접종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곳 예방접종센터 상황 좀 자세히 전해 주시죠. 네, 오늘 아침 8시 반부터 이곳 예방접종센터에는 75세 이상 어르신 900여 명이 예방접종을 받았습니다. 접종 8시간째인데 예방접종센터엔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모더나 백신도 이곳 예방접종센터에 공급됩니다. 영하 20도 이하 초저온 보관이 권장되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예방접종센터로 가는 겁니다. 원래 오늘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지만 현지 사정으로 인해 내일 낮 12시 45분 도착으로 미뤄졌습니다. 모더나 백신 5만 5천 회분이 들어오면 우선 충북 청주에 있는 오창 공장으로 옮겨집니다.
품질에 문제가 없는지 국가 출하 승인 절차를 거친 뒤 출하돼 다음 달 중순부터 접종이 시작됩니다. 이번 모더나 백신 우선 접종 대상은 30살 미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입니다. 기존 의료기관 접종 대상에서 혈전 부작용 우려로 30살 미만은 빠졌었는데 이번에는 우선 대상에 포함된 겁니다. 또 병원에서 일하지만 우선 접종 대상은 아니었던 환경미화나 환자 이송, 진료 보조 업무를 하는 종사자도 접종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상 의료기관은 백신 물량에 맞춰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선정됩니다. 네, 약속했던 백신이 쏙쏙 도착하고 있습니다. 자, 백신 접종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방접종기관 대부분이 문을 닫았던 지난 주말 이틀 동안 17만 6천 명 정도가 접종을 받으면서 잠깐 속도가 주춤하기도 했는데요. 65살 이상 74살 미만 일반 어르신 예방접종을 시작한 지난달 27일 이후 전 국민 접종률은 빠르게 오르는 추세입니다. 지난 27일부터 이틀 동안 120만 명 정도가 접종을 받으면서 하루에 1%포인트씩 접종률이 늘었는데요. 전 국민 접종률은 10%를 넘겼고 60살 이상 어르신 사전 예약률은 68.7%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70대 이상에 이어 65살 이상 어르신들의 예약률이 70%를 넘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백신 접종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었다는 설문 결과도 있는데요. 방역 당국의 조사에서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응답이 69.2%로 지난달보다 7.8%포인트 올랐습니다. 내일부터는 30살 이상 예비군, 민방위 대원, 국방외교 관련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얀센 백신 접종을 위한 사전 예약을 받습니다. 미국 정부가 우리 군에 제공한 101만 회분이 이번 주 공군 수송기를 통해 들어올 예정입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의 과도한 불안과 막연한 걱정을 갖지 말고 예방접종을 통해 일상 회복 시간을 앞당겨달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양천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미국에서 얀센 백신 100만 명분을 공급받게 되면서 상반기에 1,400만 명의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대본은 애초 얀센 물량을 고려하지 않고 상반기 1,300만 명 1차 접종을 목표로 한 만큼 접종 인원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0세 미만 장병 41만 4천여 명에 대한 백신 접종이 다음 달 7일부터 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다음 주부터 계획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진의 실수로 중학생에게 진통제 대신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28일 서구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발목 염자로 진통제를 맞기 위해 방문한 14살 중학생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중학생 몸에서는 현재까지 이상 반응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롯데쇼핑은 지난주부터 모든 사업부가 순차적으로 백신 휴가를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접종 당일 휴가와 함께 이상 증세가 있는 경우 추가로 유급 휴가 이틀을 쓸 수 있습니다. 현대백화점 그룹도 백화점과 홈쇼핑 등 13개 계열사에 유급 휴가 2일을 도입하고 필요하면 연차를 더 쓰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당근책으로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1등 당첨 금액이 50억 원이 넘는 백신 복권이 등장했고 홍콩에서는 아파트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김현근 기자입니다. 미국 오하이오주는 백신을 맞은 사람 가운데 추첨을 통해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1억 원이 넘는 돈을 줍니다. 지난주 첫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I was completely surprised when I got the call, and I still can't believe it. It was a crazy night. 미국의 다른 주들도 앞다퉈 유인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콜로라도는 백신 접종자 중 5명에게 각각 100만 달러의 상금을 내걸었습니다. 뉴욕도 추첨을 통해 대학 전액 장학금과 최고액 500만 달러의 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There have been other states that have tried similar incentives. Some have a lottery that you could win $1 million. Our lottery, you can win up to $5 million.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낮은 홍콩에서는 아파트 경품이 등장했습니다. 접종자 중 1등에 당첨되면 우리 돈으로 15억 원이 넘는 새 아파트를 받게 됩니다. 태국 치앙마이에선 접종을 마친 주민을 매주 추첨해 소 한 마리를 상품으로 줍니다. 세르비아도 백신을 접종한 모든 사람에게 쇼핑 쿠폰을 주기로 했습니다. Smatram da to stimulativan, dobar gest da svi koji treba da se vakcinišu, da se idu i oni koji do sada nisu. 세계 각국이 이처럼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당근책을 내놓고 있는 건 반발을 불러오는 제재보다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100만 달러 상금을 내건 미국 오하이오주의 경우 20대에서 40대 접종률이 55%나 올랐고 특히 16, 17세 청소년은 94%까지 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초여름 날씨가 다가오면서 지난 주말 전국 해변이 북적거렸는데요. 이 부산 해운대 일대에서 주한미군 등 2천여 명이 야간에 노마스크로 소란을 피워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수백 건이 적발됐지만 과태료 없이 모두 계도 조치된 것을 놓고 불안과 걱정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틀 전이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주한미군 상당수가 해변에 나와서 그것도 야간에 폭죽도 터뜨리고 술도 마시고 노마스크로요. 당일날 어떤 일이 구체적으로 벌어졌던 겁니까? 네, 지금 그 숫자에 대해서는 추정하건대 한 2,000명 가까운 사람이 모였다고 합니다. 결국은 2,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방역수칙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가장 기본적인 방역수칙, 마스크 착용이죠. 네. 마스크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거나 턱에 착석한 상태에서 모여서 폭죽과 소란을 피웠다라고 되어 있고요. 사실 이거는 좀 심하게 보면은 소요라고 볼 수도 있는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로서는 일반적으로 지금 코로나 와중에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걸로 엄격하게 지키고 있는 그 방역 수칙을 사실은 완전히 위반해가지고 저는 행동들을 한 것이죠. 또 이제 좀 당혹스럽고 좀 어떻게 보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일이 이번에 처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작년 7월 달에도 규모는 저 정도는 아니었지만요. 또 미군으로 추정되고 있는 외국인들이 모여들어서 해운대에서 폭죽을 터뜨리거나 이제 제재하는 경찰관한테 위협을 하거나 조롱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당시 이제 미군 당국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자기들이 엄하게 단속을 하겠다라고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똑같은 일이 어떻게 보면 더 큰 규모로 벌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감염병 예방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와 건강과 보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법률입니다. 이 법률을 외국인이라고 해서 미군이라고 해서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번에도 또 대놓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감염병 예방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것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큰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런 모습이 코로나가 확산된 이후에 우리나라에선 처음 보는 모습이거든요. 사실 한 2,000명 정도가 저렇게 밤에 좀 즐겼다라고 하니까 우리 시민들이 만약에 저랬다면 과연 어떤 처벌을 받았을지 좀 궁금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인한 이제 형사적으로 벌금형까지도 처분이 가능할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지자체에서 집합금지 명령, 집합 제한 명령 등이 있었고요. 그리고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에도 과태료나 이런 계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이제 최소한 행정 질서벌인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러한 것들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이제 이 상황에서 적어도 저 해당되는 지역에 있어가지고는 우리나라의 감염병 예방법과 그것을 준수할 수 있는 지자체의 권한이 완전히 불가능한 불능 상태에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 단속반이 수백 건을 적발했고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군 장병들이어서 처벌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그냥 계도 조치를 한 거다. 그런데 이게 맞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잘못된 법을 위반하는 행동을 했는데요. 우리가 처벌을 할 수 없는 게 맞습니까? 네, 저는 일단은 그 내용에 대해서 해석을 해봐야겠지만요. 일단은 틀린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기본적으로 소파라고 하죠. 한미 주둔군 지휘에 관한 협정. 원래는 이 이름이 굉장히 긴데요. 이 주둔군 지휘에 관한 협정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범죄가 되고
미국에선 범죄가 되진 않은 그런 범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전속적인 재판권을 가지게 되어 있고요. 전속적인 재판권을 가지고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수사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행정질서법이라고 해서 지자체 차원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갈릴 수는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해서 지금 이 각각의 외국인들 2,000명이나 외국인이 미군 입장은 지금 미군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들이 일단 미군인지 아닌지 미군 병사가 얼마나 포함되었는지에 대해서 자기들이 조사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자체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외국인이나 외국 군인이나 누구든 간에 기본적으로 방역 수칙을 위반했으면은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해야 했던 거고요. 만약에 그런 공무를 집행하는데 저항하거나 방해한다면 그건 이제 또 형사적인 공무집행 방해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경찰과 협력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하는 것이고요. 오히려 이거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외국인이나 혹은 미군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대응할 수가 없다, 대응하기 어렵다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 부분에 있어서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현장에서 경찰이나 지자체가 계도를 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말이 좀 잘 안 통했고 외국인들이 신원 조회나 이런 것 자체를 좀 거부했다 이런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거든요. 만약 그렇다면 동행해서 경찰서로 간다던가 이런 것도 가능했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찰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긴밀하게 협조를 했어야 하고요. 물론 이제 그 해운대구 측에서는 계도 담당 인원들이 한 4명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2,000명을 통제하기는 어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2,000명이나 몰려들어가지고 저런 상황을 만들어낸 것은 사실 우리 국가의 방역 차원에서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해당되는 구의 어떤 단속 권한에만 맡길 뿐만 아니라 저 정도면 이제 광역시 차원에서 좀 대응을 했어야 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오는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 연휴가 있습니다. 이때 또 저런 행동을 하지 않을까 매우 우려가 되거든요. 작년에도 7월 4일 날 저런 비슷한 행동을 했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국방부나 또 우리 경찰, 당국, 지자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일단은 이번에 그 2,000명과 관련된 이 여러 가지 자료들이 확보된 내용들을 토대로 미국의 공식적인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미군이 원래 작년 이제 7월 달이죠. 그때도 저 정도 규모는 아니었지만은 저렇게 폭죽을 터뜨리거나 아니면 노 마스크로 모여들어 가지고 하고 심지어는 제지하는 경찰관을 따라다니면서 지속적으로 조롱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당시 미국 당국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그런 병사가 있을 경우에는 벌금까지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번에 그런 사전 예방 조치가 전혀 없었고 사후적으로도 지금 미온적인 대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미국 쪽에 이 부분들 어떻게 대처할지를 보고요. 특히나 이제 저렇게 많은 인원이 모여들어서 그 관할 지자체 차원에서 대응이 어렵다면은 더 큰 규모에서 어떻게 보면은 경찰 병력이라든지 이런 분들 동원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법적인 질서와 감염병 예방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이제 대응할 수가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계속적으로 외국인이나 아니면 주한미군으로 하여금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법 질서를 무시해도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이번에 그 미군 차원에서도 미군이 공식적으로 밝힌 입장처럼 법률적으로 대한민국의 주권과 인정을 저런 법률적인 질서를 존중한다면은 위반한 병사들이 누구이고 그들에 대해서 어떤 처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고요. 또 사후적으로라도 그 신원들이 확인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금이라도 행정질서벌이나 형사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런 모습들이 뭐 주변 주민 그리고 우리 시민들한테도 위협을 주다 보니까요. 처벌이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 손정민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어제 새로운 소식이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그동안 그 강물에 빠진 것으로 추정됐던 손정민 씨 같이 있었던 친구의 휴대전화가 발견이 됐거든요. 환경미화원이 찾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해군 특수장비까지 동원해서 찾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했는데 거의 한 달 동안 찾지 못하다가 최근에 갑자기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내용에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알지는 못하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이 손정민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고 이례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 과정과 경위에 대해서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중요한 참고될 수 있는 증거로서 앞으로 이 취득 경위뿐만 아니라 내용 등을 토대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제기가 되고 있는 의혹들이 해소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일부분이라도 있기를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손 씨 아버지는 이 휴대전화가 스모킹건이다라고 주장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뭐 통화 기록도 확인해야 되고 추가로 사용 기록을 확인할 텐데 가장 필요한 조사 무엇을 확인해야 되겠습니까?
네, 일단은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 기록의 내용 등을 먼저 확인을 할 것이고요. 또 중요한 거는 습득의 경위도 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유족 측에서 제기하는 의문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일날 이제 휴대전화를 바꿔 갔다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데 휴대전화를 바꾸고 나서 자신의 폰을 잃어버렸다면 분실 신고를 하고 원칙적으로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조치들이 전혀 없고 찾지도 않고 그랬다는 점에서 저게 혹시 무언가 이 사건과 관련 있는 것이 있지 않은 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취득 경위와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도 찾고 또 여러 가지 특수 장비를 동원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게 환경미화원분께서 청소하시다 발견할 정도로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였다면은 왜 갑자기 지금 시점이야 찾아하는가에 대한 취득 경위에 대한 또 의문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이 의혹이나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저희가 함부로 단정해서는 안 되겠지만요. 적어도 이제 경찰 수사 과정에서 관련되어 있는 모든 데이터와 내용들 중에서 혹시 이 사건과 이 사망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지 봐야 하고요. 그런 포렌식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 도 혹시라도 오해가 없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명확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경찰이 지금 오늘 이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최면 수사를 진행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최면 수사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좀 찾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최면 수사가 우리 형사소송법에 어떤 규정되어 있는 수사 기법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재 의식을 통해 가지고 습득하신 습득자분이 기억하고 있는 인지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 외에도 혹시 주변의 정황과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이걸 통해 가지고 이 습득의 경위가 자연스럽고 특별하게 다른 외부적인 요소가 개입된 것이 없는 것, 이거 부분을 확인하려고 할 것입니다. 네, 휴대전화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기록 내용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휴대전화 자체에 혈흔이라든지 유전자 감식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떤 내용입니까? 네, 결국은 이제 안 외에도 외부에 혹시라도 손정민 군의 혈흔이 묻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사건이 갑자기 이제 타살로서의 혹시 의혹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가장 끝까지 같이 있었던 친구의 중요한 휴대폰 소지품이 이제 발견된 것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들도 외부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데이터 관련해서도 동기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 동기가 있을 만한 정황이 있는지들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이 부분들을 분실하게 된 경위, 분실을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발견된 곳과의 어떤 위치적인 차이점 이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당시의 상황에서 이동한 경로 그리고 어떻게 이동돼서 어디서 분실해서 이걸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 이걸 토대로 해서 A 씨의 이제 진술과 관련된 신빙성 부분들도 간접적으로 이제 확인해 볼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는 가짜 뉴스도 만만치 않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됐거든요.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가짜 뉴스를 좀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의혹,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궁금할 수 있고 특히나 유족 입장에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안전할 것으로 보이는 곳에서 갑자기 멀쩡한 아들이 사망했으니까요. 의혹 제기를 할 수 있고 궁금점을 가질 수 있지만은 그것을 어떠한 사실로 전제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나 이제 이 내용 중에서 객관적으로 검증돼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들을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문제 수준이 아니라 형사적인 범죄라고 보는 게 맞고요. 또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관련된 정보를 습득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것을 보도하거나 내용을 하는 사람들이 특히나 그런 어떤 메커니즘을 많이 씁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언론과 혹은 경찰에서 감추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감추고 있는 거를 그런 유튜버, 그런 어떤 일반적인 사인들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가 출처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거거든요. 정말 안타까운 거는 이런 내용으로 지금 이 유족들은 정말로 가슴이 아프고 지푸라기라도 뭔가 단서를 찾고 싶은 상황일 텐데 이 상황을 이용해가지고 돈을 벌고 가짜뉴스를 계속 만들어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도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엉뚱한 의혹을 제기하고 엉뚱한 방향을 가르치게 되면은 정말 이 사건의 어떤 본질, 만약에 이 사건이 정말로 타살의 혐의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진정한 범인이 누구신지 무슨 경위를 했는지 찾는 과정을 오히려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죠. 예, 알겠습니다. 휴대폰이 발견이 됐고요. 정확한 진실이 규명이 돼야 될 것 같고 경찰도 유가족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조사 결과를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여배우의 갑질 의혹을 폭로한 남성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피해자는 여배우가 조폭을 동원해서 보복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취재진이 당시 영상을 입수했는데요. 박희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팔에 잔뜩 문신한 남성이 차량 안에 앉아 있는 남성을 마구 폭행합니다. 맞는 남성이 머리를 감싸쥐고 괴로워하지만 주먹질은 멈추질 않습니다. 내려봐. 이거 다 있어. 너 뭐 모르고 되는 거 같아? 차 밖으로 나오라며 머리채를 거세게 잡아당기기도 합니다. 조수석에 함께 있던 친구가 112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폭행은 20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그 앞에 지금 폭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건 지난 28일 새벽 3시쯤. 피해자는 서울 청담동 공원 앞에 세워둔 차 안에 있었는데 문신한 남성이 오더니 다짜고짜 때리기 시작한 겁니다. 앞서 영상에 나온 피해 남성이 타고 있던 차량입니다. 당시 가해 남성은 일행과 함께 타고 온 차량 석대로 이 차량을 앞뒤로 둘러싼 뒤 이 창문을 통해 피해 남성을 마구 폭행했습니다. 피해자는 폭행 배우로 평소 알고 지내던 한 여배우를 지목했습니다. 최근 SNS에 이 여배우의 갑질 폭로글을 올렸는데 여기에 대한 보복이라는 겁니다. 처음 발단은 제 친구 가게에 연예인 협찬이 안 되냐 일방적으로 물어보고 다른 가게들은 테이블을 주는데 왜 안 주는 거냐 공익 제보를 제가 하게 되는데요. 폭로글을 본 여배우가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어디 있느냐고 물었고 위치를 알려주자 채 20분도 되지 않아 가해 남성이 나타났다고 피해자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머리를 집중적으로 맞은 탓에 귀가 잘 들리지 않아 병원 치료를 받고 있고 극심한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계속 맞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귀도 안 들리고 코는 코피드로 계속 나고 있고 머리채는 머리채로 계속 뜯겨 나가서. 하지만 여배우 측은 폭로글에 대한 억울함을 친한 지인인 가해자에게 설명했을 뿐 보복 폭행을 지시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동생들이 이제 얘가 있는 대로 갔죠. 저는 이게 협박당하고 있다, 무섭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한 것뿐이 없고. 경찰은 폭행 혐의로 30대 가해 남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양측 진술을 종합해 여배우를 폭행 교사 혐의로 입건할지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검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당시 형사팀장이던 경찰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 A경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A경감을 상대로 이 차관이 당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로 거론된 인사라는 걸 알았는지, 또 수사팀의 외압 등이 있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현역 국회의원 16명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승열 경찰청 수사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여당 의원들을 수사 의뢰하면서 수사 대상인 국회의원은 12명에서 4명이 늘어 모두 1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부동산 투기조사 TF팀은 전현직 의원과 공직자 등 85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LH 전현직 직원 10명이 경기도 성남시 구도심 재개발 지역에 시세 차익을 노리고 주택과 빌라 40여 채를 구입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기 남부경찰청은 오늘 오전 9시부터 LH 경기지역본부 등 28곳에 수사관 58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본이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의 영토 지도에 독도를 포함하면서 우리 정부가 삭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요. 일본이 이를 거부하고 있고요. 또 국제올림픽과 IOC도 바로잡으라는 지금 언급을 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아예 도쿄올림픽 보이콧을 해야 한다라는 강경한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자, 관련 현안을 박기태 방크 단장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단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일본이 올림픽 홈페이지 자국 영토 지도에서 이 독도를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올림픽을 계기로 자신들의 고유 영토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주장하겠다는 계산이겠죠? 네, 일본이 올림픽을 국제 평화와 친선이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보이는 것인데요. 이미 이런 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 일본이 이미 그 올림픽위원회를 통해서 우길기 의견을 허락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과거부터 일본은 국제기구를 세계 평화와 정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 제국주의 패권주의를 채택하고
홍보하는 관점을 하고 있는데 예.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이 속상합니다. 네, 말씀하셨지만 일본의 이런 행동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64년 도쿄올림픽 당시에도 이 성화 봉송로 지도에 독도를 표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는 웹사이트가 아니라 지도였습니다. 예. 그때는 지도상에서 그 독도를 성화봉송 일본의 어떤 영토에 넣었거든요. 예. 그때도 참 문제 많았는데 50년 지난 지금에서도 더 반성하지 않고 있는 거고요. 문제는 이게 그 일본이 향후에 이 올림픽 끝나면 예.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전 세계 교과서라든 세계 지도에 이걸 홍보하는 걸 이용할 거거든요. 예. 이런 점에서 이번 올림픽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향후에 일본이 자국의 교과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과서에 이용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2018년 평창올림픽 당시엔 이 IOC가 우리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삭제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줬고요. 그런데 지금 IOC는 일본의 요구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뭐 우리보다 일본의 입장을 더 대변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IOC를 대상으로 해서 IOC가 한 나라의 그 외교부처럼 활동하고 있잖아요. 예. 전 세계 위원들 대표해야 될 IOC가 마치 일본만 IOC처럼 활동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걸 하겠는데 우리 한국도 좀 문제인 게 너무 그때 순진하게 일방적으로 IOC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 그냥 오케이 한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IOC 이 헌장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정치 선전을 하지 않도록 금지하고 있는데요. IOC가 좀 더 중재자 역할을 적극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IOC 규정 50조 2항에는 IOC는 국제기구니까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런 법에 대해서 그 IOC 많은 회원국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항의하지 않고 있고요. 또 저희 방크에서도 이미 IOC의 그 도쿄올림픽 우길기 사용 금지 청원을 올렸습니다. 이미 전 세계에서 5만 명이 참여했거든요. 저희가 그 자주 이런 문제에 대해서 IOC 항의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 측의 의견은 정치적이라고 거부하고 일본 측 의견은 또 받아들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IOC의 이중성에 대해서 아직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 잘 모르거든요.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고 방크도 이미 5만 명 가량이 이런 문제 청원에 동참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전 세계인들한테 IOC가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어떻게든 올림픽 하라는 마음 알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의 외교부 입장을 대표할 수 없지 않습니까? 또 지금 일본 교과서에서도 독도를 일본 땅으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이런 문제가 바로 정치적인 건 사실을 알려나가서 저희가 꼭 막아야 될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정세균 전 총리를 포함해서 정치권에서는 지금 도쿄올림픽 보이콧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 전 총리를 만난 것으로 아는데요. 어떤 얘기를 좀 나누셨습니까? 네, 저희는 그 정세균 전 총리를 대상으로 해서 올림픽 보이콧이 이런 일의 목표가 될 수 없을 것 같고요. 이미 IOC는 이미 40년 전, 50년 전부터 그 일본의 어떤 독도 표기에 대해서 묵인했었거든요. 그리고 IOC뿐만 아니라 지금 제 앞에 있는 것처럼 저희 사무실에서는 각 나라 세계 지도와 교과서를 보고 있는데요. 이미 각 나라 세계 지도와 교과서가 올해부터 일본의 세계 교과서에 독도가 닫히지만 것처럼 이미 세상의 많은 나라의 출판물에 대해서 IOC랑 비슷한 입장을 취하도록 홍보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IOC 보이콧에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번 것을 계기로 해서 일본 정부가 IOC랑 국제기구를 통해서 독도가 일본 땅으로 홍보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OC가 일본의 정치적 야망에 의해서 제국주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막도록 철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좀 안이하게 대처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텐데 가장 필요한 조치, 어떤 조치가 필요하겠습니까? 네, 이미 작년에 우리는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유네스코에서 군함도를 등재시키면서 침략 사실 그 등재하라고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매번 그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든 IOC든 국제기구를 이용해서 얼마나 그 전 세계적으로 독동받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걸 통해서 다시 한번 일본의 실체를 분명히 알고 일본이 두려워하는 것은 전 세계 여론이니까 적극적으로 IOC 회원국들한테 지금 저희 한 청원이 5만 명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50만 명, 1000만 명 될 수 있도록 전 국민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기태 방크단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첫 반응을 내놨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지침이 해제된 것을 비난했는데 당국자가 아닌 개인 명의로 글을 올려서 비난 수위를 조절했다는 평가입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침묵을 지켜온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9일 만에 내놓은 첫 반응은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에 대한 비판입니다. 북한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국제문제평론가 명의로 올린 글을 통해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를 고의적인 적대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또 미국이 입으로는 대화를 운운하면서도 행동은 대결로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새 대북 정책을 권모술수라고 깎아내리며 지침 종료가 미국의 이중 언행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한미가 공격 야심을 분명히 한 만큼 북한의 자기 방어 역량 강화에 대해서도 탓할 수 없게 됐다며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거듭 정당화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는 방망이 오는 홍두깨라는 속담을 들며 한반도 정세 격화가 위협 세력들의 안보 불안정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거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문 대통령을 남조선 당국자라고 칭하며 일을 저질러 놓고 반응에 촉각을 세우고 엿보는 비루한 꼴이 역겹다고 비난했습니다. 강한 경고가 포함되긴 했지만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한미 미사일 종료 지침만 문제 삼았고 기관이나 당국자가 아닌 개인 명의의 글을 내놓은 점에서 북한이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비록 기싸움은 하지만 대화 준비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면서 대화 재개 시에 미사일 지침 종료와 한미의 이중잣대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는 경고의 메시지도 담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통일부는 개인 명의의 글인 만큼 정부가 직접 논평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북한의 반응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에서 계속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2021 P4G 서울 녹색 미래정상회의 오늘 이틀째 회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각국 정상과 고위급 인사들의 토론이 진행됩니다. 이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 세계 연대와 협력 의지를 담은 서울 선언문을 채택하고 폐막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나연수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오늘은 이틀째 회의자 폐막식 날입니다. 오늘 정상 토론 세션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포용적 녹색 회복을 통한 탄소 중립 비전 실현을 주제로 어제 개막한 2021 P4G 서울 녹색 미래 정상회의,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40여 개국 정상급 인사와 20여 개 국제기구 수장이 참석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정상 토론 세션이 오늘 밤 10시부터 시작됩니다.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등 14명이 화상으로 참석합니다. 녹색 회복, 탄소 중립, 민관 협력 등 크게 3가지 주제를 놓고 토론할 예정입니다. 정상회의와 별도로 농업과 식량, 물, 에너지, 도시, 순환경제 등 P4G 5대 주제에 대한 전문가 논의도 진행됩니다. 네, 오늘 회의에서 서울 선언문이 채택된다고요? 네, 토론이 끝나면 이번 P4G 정상회의를 통해 모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 세계 연대와 협력 의지를 담아 서울 선언문을 채택합니다. 선언문에는 코로나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과 연대 필요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파리협정 이행 노력,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와 기업의 역할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특히 해양 플라스틱 등 해양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강한 의지가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P4G 정상회의를 알리기 위한 특별 대담 영상에서도 우리 국민의 수산물 소비량이 세계 1위라며 해양 쓰레기와 해양 폐기물이 굉장히 염려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서울 선언문 채택 후에는 폐회식이 진행됩니다. 문 대통령의 폐회사로 이틀간의 P4G 정상회의는 막을 내리고 차기 개최국인 콜롬비아가 바통을 이어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나연수입니다. P4G 정상회의 개막식에 상영된 개최지 소개 영상에 서울 대신 평양 지도가 등장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상영된 개최지 영상에서 서울이 아닌 평양의 능라도가 잠시 노출돼 국제적 망신이라는 비판과 함께 의도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외주 제작한 영상으로 미리 걸러내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의도한 것은 아닌 단순 실수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이 오늘 첫 TV 토론을 갖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돌풍에 맞서 중진 후보들이 어떤 반격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보수 정당의 전례 없는 2030 팬덤 현상에 정치권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책 출간을 놓고 감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국민의힘 당대표 본선 진출자 5명이 이제 참석하는 TV 토론이 열릴 예정인데요. 오늘 첫 TV 토론 관전 포인트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TV 토론을 통해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 지금 불고 있는 이준석 열풍, 돌풍 그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준석 후보로서는 오늘 TV 토론에서 이렇게 잘 대응한다라면은 초반 승기를 잡을 수 있다. 초반 승기를 굳힐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나경원, 주호영 후보, 2, 3위 후보들은 이준석의 길을 꺾어야지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이준석 후보 방송 참 출연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언변도 좋고 실력도 탄탄하고 그렇다고 이제 다른 중진 후보들도 보면은 산전수전 다 겪은 그런 정치인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지겠지만 상대방을 그냥 쓰러뜨리기는 어렵다. 결국 중요한 것은 TV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 시청자들의 마음을 누가 잡느냐. 이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창과 방패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준석 후보가 주로 방어할 것으로 보이고 또 나경원, 주호영 후보는 공격적인 자세를 취할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주호영, 나경원 후보가 협공을 하게 될지 아니면 스스로 내세우는 걸 이용해서 각계급파에 나설지 모르겠지만은 방어하는 이준석 후보도 만만찮은 그 실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사실 이준석 후보의 돌풍이 좀 심상치는 않아 보이거든요. 나경원 후보보다 훨씬 앞서고 있고요. 원래 본경선은 당심이 70%가 반영이 되니까 갈수록 좀 당심이 중진에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데요. PNR이라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건데 이준석 후보가 40.7%나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후보의 거의 배에 되는 그런 수치인데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 조사한 것도 보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것은 이제 같은 PNR에서 한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거에서도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거는 비슷한 결과 나오고요. 이 결과는 이제 애초에 당대표 후보 적합도 차이고 한국사회 여론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를 봐도 이준석 후보하고 나경원 후보 차이가 오차 범위를 넘어서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지금 초반 분위기는 이준석 후보가 압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다선의 나경원, 주호영 후보가 더 유리하지 않겠나라고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준석 후보도 지지율을 지키고 있고 오히려 좀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보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보수 정당의 지지자들은 그동안 민주당 지지층에 비해서 전략적 투표가 좀 약하다. 거기에 좀 둔하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익숙한 투표 또 될 사람을 뽑는 투표 여기에 익숙하다라는데 그런 분석이 일반적이었는데 이번 예비 경선을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상당히 전략적 투표에 나섰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대표감이 누구냐, 누가 경륜이 있느냐, 누가 대표에 적합하느냐 이걸 뽑는 것이 아니라 누가 대선 승리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느냐 그런 대표를 뽑는 데 주력했다라는 거죠. 물론 중진들이 안정감도 있고 또 대선 관리를 잘하겠지만은 이준석 후보의 강점이라는 것은 새로운 보수 정당의 새로운 대선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는 거죠. 뭐냐면은 기존의 보수 정당의 대선 전략은 영남에서 압승을 하고 수도권과 충청에서 대등한
그러면 이긴다라는 전략이었거든요. 근데 이준석 후보는 달리 접근합니다. 세대 승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20대와 30대의 표심을 잡아야지 승리한다. 영남 승리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준석 후보의 접근 전략인데 여기에 대해서 보수 정당의 지지층들이 상당히 공감을 하고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20, 30대 세대의 친화적인 이준석 후보의 마음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30대 영선 이준석 후보의 기세가 꺾이질 않으면서 중진들과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고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본인 스스로 유승민계의 대표격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결국 유승민 후보만 진짜 우리 국민의힘 경선 열차에 태우고 그냥 떠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당대표는 특별히 어떤 누구 대선 후보와 친한 그런 거나 어떤 계파에 속하지 않은 그런 당대표가 하는 것이 좀 공정하고 중립적인 그런 대선 관리가 가능하고 야권 통합이라는 목표를 반드시 이루는 데 중요한 덕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유승민 의원과 친소관계가 있다, 유승민계다? 그러면 저는 솔직히 다른 분들하고도 친소관계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아버지 고등학교, 대학교 동문 중에 김부겸 총리도 있어요. 진짜 유승민은 대통령 만들기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무슨 조직적인 힘을 발휘해가지고 이준석을 당대표로 밀어올릴 수 있냐. 그 힘이 있었으면 옛날에 유승민을 대통령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러니까 논리가 좀 안 맞아요. 나경원 후보가 계속해서 이준석 후보가 유승민계 아니냐라는 비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도 계속 하고 있고요. 조영 대표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계파 공세가 어느 정도 먹혀들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준석 후보가 유승민계라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뭐 틀림없는 사실인데 계속 그 유승민계라고 지적하는 것은 그 국민의힘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당원들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영남 그리고 50대 이상 성향의 그 당원들의 반유승민 정서, 그러니까 배신의 정치로 상징되는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그런 그 거부감들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강한 건데요. 그렇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경원 후보의 전략대로 이게 일정 부분 뭐 영향은 미치겠지만은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이준석 후보가 대표가 안 됐을 경우, 만약에 나경원 후보가 이렇게 이용했던 계파 정치, 어떻게 보면 구태 정치를 통해서 그 이준석 후보가 대표가 안 됐을 경우에 역풍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젊은 세대들 그리고 당의 혁신, 변화를 바라는 그런 요구가 사그라들었다, 먹히지 않았다. 이런 역풍을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니냐.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당대표 후보들마다 또 입에 올리는 인물이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인데요. 그렇습니다. 이준석 후보도 비단 주머니 3개를 언급하면서 윤석열 전 총장이 당에 들어왔을 때 뭐 공격을 받으면 비단 주머니 3개를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이야기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이준석 후보가 앞으로 겪게 될 가장 큰 과제가, 당면한 과제가 첫 번째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가 당면한 과제일 겁니다. 아시다시피 과거에 노원병에서 한 차례 격돌한 적이 있었죠.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리고 뭐 바른미래당 때 같은 배를 타기로 했습니다마는 두 사람이 좀 껄끄럽습니다. 안철수 대표로서도 본인이 갖고 있는 새 정치 이미지, 나름대로 정치 개혁의 이미지를 이준석이 등장함으로써 잠식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껄끄러운 상대임에 틀림없는 것이고, 이 문제를 이준석 후보가 어떻게 극복하느냐. 또 두 번째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끌어들이는데 과연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아마 국민의당 당원들이 유심히 볼 건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으로서는 20대, 30대의 친화적인 이준석이 당대표가 된다? 결코 불리한 상황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윤석열의 핵심 기반은 아시다시피 제3지대 중도층 아닙니까?
이준석 당대표라고 하면은 오히려 둘이 이렇게 결합될 가능성 여지가 상당히 많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여권의 공격을 받아칠 해법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윤석열 전 총장에게 비단 주머니 3개를 언급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삼국지에 나오는 내용이라고요? 삼국지 연의에 이제 제갈량이 쓴 책략인 금낭묘계라고 이렇게 하죠. 위기에 처한 그 총나라 유비에게가 이제 오나라를 방문해서 주유 그 당시 이제 오나라 그 도독인 주유의 계략에 빠져서 사실상 이제 볼모가 됐을 때 그때 조자룡 이제 조은에게 준 이것을 열어보면은 이 주머니를 열어보면 3가지 책략이 하나씩 들어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데서 나왔다는 이야기인데요. 물론 그 이준석 그 후보가 어떤 책략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 확실한 것은 지난 그 서울시장 과정의 선거 과정에서 이준석 후보가 오세훈 캠프의 뉴미디어 본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네거티브 그 공세에 대해서 대응한 그런 효과적으로 대응한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들을 좀 내세우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좀 신선한 바람, 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보니까 정치권 전반에서도 이준석 돌풍에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당대표가 되든 안 되든 정치권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특히 국민의힘 하면은 보수정당, 정치 성향도 보수적이지만은 모든 이념적인 모든 성향에서 보수적인 집단 아닙니까? 여기에서부터 젊은 30대 그 돌풍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변화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변화의 기폭제가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인데 민주당이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초선 의원 5명이 쇄신을 주장했다가 사실상 좌절된 경험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건 민주당이 그만큼 친문 또 86세대의 강고한 그룹의 벽에 막혀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국민의힘에서 왜 그러면 지금 이준석 같은 돌풍이 불 수 있었느냐? 그거는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퇴장한 이후로 지도부가 무주공산 상태 아닙니까? 여기에 초선 의원들, 젊은 정치인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치고 나갈 공간이 마련됐고 그 부분들을 이준석 후보가 나름대로 공략에 성공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토양들은 물론 이제 그 대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키워나가야 된다. 결국 그 1970년에 YS가 40대 기수론을 한 이후 50년 만에 우리 정치에 새로운 세대 교체 바람이 지금 불고 있는 건데 정말 소중한 그런 그 토양이 아닐 수가 없다. 이런 변화의 기운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바라보는 민주당 내부에서는 뭐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부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다 뭐 이런 평가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사실 조국 전 장관의 회고록이 지금 나와서 내일 나오죠. 내일 나오는데 좀 어수선한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이 왜 이 시점에 이 회고록을 출간했을까? 그 이 배경을 놓고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그 집필하는데 한 2달 걸렸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편집 과정 거치고 하니까 6개월 정도 걸렸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나왔다고 하는데 민주당으로서는 타이밍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재보궐선거에 대한 패배 분석하고 이런 것들 지금 진행되는 과정인데 이 시점에 조국 전 장관이 이렇게 회고를 내서 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기에 자연스럽게 다음 달 정도부터면은 다음 7월 정도부터는 민주당 대선 경선이 이제 본격화될 텐데 여기에 나름대로 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 그런 그 생각들 때문에 사실 그 어떻게 보면은 또 각 후보들이 강성 친문들에 의해서 또 포위가 되는 것 아니냐, 포로가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도 당내에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에서 엇갈린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그리고 박용진 의원의 발언 차례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네, 그것이야. 본인의 판단을 존중해야지요. 거기에 무슨 의도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회 지도층은 공정성에 대해서 좀 더
예민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게 누구든 간에 그렇게 좀 더 민감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는 그런 측면과 함께 동시에 검찰의 거의 소탕에 가까운 과잉 수사로 한 가정이 입었던 상처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조국 사태의 그 진정과 대응을 놓고 민주당이 보였었던 일들 중에 내로남불로 보이는 일들은 없었는지, 우리가 야당일 때 고위공직자 청문회에서 보여줬던 태도와 기준과 잣대로부터 벗어났었던 일은 없었던 건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런 대응을 돌이키고 반성할 지점들이 있다면 그거는 저는 당에서 책임 있게 표현하는 건 맞다고 봅니다. 네, 지도부의 입장 표명을 요구한 겁니다. 박용진 의원 그렇습니다. 같은 경우요. 그리고 송영길 대표가 조만간 입장을 정리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 송영길 대표가 입장을 어느 정도 낼지는 모르겠습니다. 입장을 안 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그렇군요. 예. 당내 분란을 만들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명확한 것은 그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 이 두 분들은 상당히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동조적인 또 이렇게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면은 그 미안함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거는 결국 그 두 분들의 지지 기반이 친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친문의 표를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동정심과 이해심을 하는 거고 표현하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결국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이해심과 동정심을 보이는 것이 결국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견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도들이 담겨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잠행을 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강릉을 방문해서 권성동 의원과 만난 사실이 공개가 됐습니다. 저희 뉴스큐가 권성동 의원과 통화를 해서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직접 물어봤는데요. 이 내용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바닷가 횟집에서 소주 한잔 했죠. 1차 저녁 식사를 하고 차 한잔하러 카페에 갔는데, 여기서 이제 많은 시민들께서 윤 총장을 보고 뭐 환호성을 지르면서 박수를 치고 또 응원한다, 대권에 도전해서 정권 교체를 해달라, 뭐 이런 주문들을 많이 하니까 그런 자리에서 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과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그 답례를 하는 거 보면서 대권 도전 의지가 확실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죠. 만약에 뭐 대권 도전 의지가 없다면은 그리고 말 것이고, 또 시민들이 뭐 사진 찍자고 하더라도 소극적으로 응할 텐데 아주 적극적으로, 제가 보기엔 스킨십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이준석 후보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얘기는 혹시 없으셨는지? 내가 슬쩍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 이준석 그 후보의 돌풍에 대해서 한번 슬쩍 얘기를 꺼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가타부터 대답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뭐 누가 되든 그거는 뭐 크게 본인의 관심사항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총장직 사퇴 이후 현직 의원을 저렇게 공개적으로 만난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섰다라고 봐도 될까요? 물론 이제 외할머니 묘소를 이제 이렇게 성묘를 하고 또 중마고우라고 그럽니다, 둘이. 그래서 만났다라고 하는데, 현역 의원을 만났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과연 앞으로 국민의힘에 그러면 입당이 가까워졌느냐? 반드시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은 앞으로 윤석열 전 총장이 만약에 정치를 본격화하더라도 국민의당에 입당을 할지, 국민의힘이 입당할지, 아니면은 제3지대 독자 세력을 구축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순간에 바로 윤석열 전 총장의 기반이 중도층 제3지대 아닙니까? 그 지지 기반이 상당히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렇다고 제3지대만으로 본인이 대선 주자로 나서서 이길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도 않을 겁니다. 결국 지금 지지 기반인 중도층에다가 국민의힘 지지층을 결합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라는 부분들을 고민할 텐데, 결국 그것은 자신이
정계 개편에 야권 재편에 축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권성동 의원을 만나는 것도 그러기 위해서 국민의힘 내에 그 친윤석열 뭐 파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을 넓혀나가는 과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주 대비해 4.4%포인트 정도 상승한 거의 40%에 육박하는 수치가 그렇습니다. 나왔습니다. LH 사태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긴 한데 김호수 검찰총장을 여당이 단독으로 채택을 해서 임명 동의안을 넘겼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또 악재가 되진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지난주 지지율이 높아진 것은 한미 정상회담 성과가 아주 큰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김호수 전 검찰총장 그 단독 그 처리를 한다면은 그 부분 악재가 될 것은 사실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왜 중요하냐면은 과거에는 역대 대통령이 이렇게 사례를 보면은 현직 대통령의 국정 수행이 차기 대선 과정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족 비리라든가 이런 것이 영향을 미쳤죠. 그렇지만은 이번 경우에는 상당히 다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40%대를 유지한다라는 것은 국정 수행에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는 것이고, 특히 만약에 코로나19 집단 면역 형성을 하는데 성공을 했다라고 하면은 결국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의 성공으로 평가될 것이고, 그것이 차기 대선에서 여권 주자에게 굉장히 유리한 분위기를 조건을 만들 겁니다. 그럴 경우에 여권 주자가 그때 뭐 이재명이 될지 이낙연이 될지 정세균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차별화를 쓰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40%를 상회하느냐, 그 부분을 앞으로 계속 유의 있게 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답해 주세요, 장관님.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 얼굴을 쳐다보고 우리 한국에 백신을 좀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있다고 봅니다. 저는 봅니다. 예. 있다고 저는 봅니다라는 답변이 한미 정상 외교부 장관에서 나와요. 아니 의원님. 의원님, 정상 간에 구체적인 내용을 다 밝힐 수는 없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백신 문제에 관해서 의원님, 백신 문제에 관해서 정상 간에 지금 이 장면을 국민들이 보고 있어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백신 스와프가 지금 국민이 가장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는 백신의 조기 공급인데 그걸 왜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못합니까? 이야기를 못한 것이 아니라 정상회담 이전에 아예 의제에 올리지 않기로 하고 정상회담에 들어간 거예요? 백신 협력이라는 포괄적 의제가 올라가 있었던 거죠. 미국의 최종적인 입장은 지금 한국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만 특별히 백신 지원을 하는 것은 사실 국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 명분이 없다. 지금 야당이나 일부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형태의 백신 수합을 미국이 다른 나라하고 맺은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나라하고도 안 하는 것을 굳이 뭐 우리는 꼭 해야 된다는 이런 백신 수합보다 훨씬 중요한 게 미국의 기술 원부자재 능력과 우리의 생산 능력을 합쳐서 대한민국을 아시아를 넘어서 전 세계 백신 허브 국가로 만들겠다. 이렇게 합의한 게 가장 큰 성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국민들은 그거보다는 아마 이렇게 비교할 겁니다. 한 달 전에 일본의 스가 총리가 미국에 갔을 때 미국의 굴지의 제약회사 CEO하고 연락을 하고 그 결과로서 일본에 1억 회분의 백신을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그러한 성과가 없어서 아쉽게 생각을 하고, 스가 총리 1억 회분은 이미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서 가짜 뉴스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스가 총리가 갔다 와서 당시에 제약 백신 회사하고 맺었던 건 5천 회분 정도였고요. 보다 더 중요한 건 당시에 일본보다 20일 정도
먼저 우리나라가 약 한 4천만 회분 정도를 계약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확한 팩트를 좀 확인을 하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하루에 65만 명이 백신을 맞았습니다. 차분차분 해나가면 되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건 백신에 대한 가짜정보, 불안정을 조장해서 공포를 일으키는 게 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정부에서 계획했던 대로 차분히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누가 공포를 조장해요? 잠시만 시간 좀 끊어주세요. 제가 국민의힘을 거론한 게 없고 공포를 조성한다라는 부분에 유건영 대해서는 의원님도 그냥 질의를 다른 신상 발언이나 별도의 시간을 얻어서 하시고 지금은 질의를 하시는 게 처음 겪는 경우라서요. 제 발언을 정확하게 보시고 이야기해야지 뭐가 찔리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발언 질의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후배 변호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로펌의 변호사가 숨진 가운데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더 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 이은희 변호사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가 스스로 언급한 피해자가 최소 2명 이상이 더 있다며 경찰 수사가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GS 리테일이 남성 혐오 논란이 일어난 GS25 행사 포스터를 만든 디자이너를 징계하고 담당 마케팅 팀장을 보직 해임했습니다. 앞서 GS25는 이달 초 올린 경품 행사 포스터 속 상징물이 남성을 비하하는 이미지라는 논란에 휩싸였고 지난 4일 담당 사장이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중학생이 이른바 몸캠 피싱에 시달린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지난 27일 오후에 숨진 13살 A군의 휴대전화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당한 뒤 협박을 당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제 오전 경북 구미에 있는 빌라 4층에서 3살 아이가 떨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당시 아이 엄마의 부탁을 받아 아이를 맡고 있던 지인 A씨는 처음엔 아이가 식탁에서 떨어졌다고 진술했지만 이틀 뒤 4층에서 떨어졌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경북 청도군 청도 터널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중장비가 7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중장비를 몰던 52살 A씨가 숨졌습니다. 아빠에게 업힌 생후 22개월 아이가 바닥에 떨어져 까무러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어서 차가 막히는 상황이었는데 길을 뚫어준 경찰차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무사히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꽉 막혀 꼼짝 않던 차들이 갑자기 황급하게 비켜섭니다. 빨간불에도 내달리고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기도 합니다. 난폭운전 같지만 다름 아닌 경찰차입니다. 여기도 신호등 위반하고 조금 이제 역주행을 좀 했거든요. 이게 차가. 사연이 있었습니다. 지난 20일 오후 5시 반쯤 다급한 112 신고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아빠 등에 엎였던 아이가 떨어져 머리를 부딪혀 거품을 물고 까무러쳤다는 겁니다. 한시라도 빨리 병원에 가야 했지만 길에는 이미 퇴근하는 차들이 쏟아져 나온 상황. 부모가 다급한 마음에 112로 도움을 요청했고 경찰은 즉각 에스코트에 나섰습니다. 아기가 좀 낙상을 해서 조금 이제 상황이 위급하다 보니 일단 저도 아이가 3명이 있어서 제 아이가 그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 출동을 했고요. 응급 환자가 있다는 다급한 무전에 시민들은 썰물처럼 빠지며 길을 터줬지만 때로는 아슬아슬한 고개 운전도 무릅썼습니다. 덕분에 아이는 30분 걸려 갔을 병원에 10여 분 만에 도착했고 제때 응급처치를 받아 무사했습니다. 아기가 다쳐가지고 지금 빨리 출동해야 된다 긴급 요청을 받고 빨리 출동을 요할 때는 우리 경찰원들 주민들을 위해서 출동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어찌할 바를 모르던 상황에 도움을 받아 무사히 병원에 도착했다며 경찰에 감사 편지를 전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네, 지난 26일 한 제지 공장에서 원료를 옮기던 화물차 기사가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숨진 노동자는 자신의 차량에서 적재물을 내리기 위해서 컨테이너 문을 열던 중에 쌓여있던 압축 파지가 쏟아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런데 사고 직후에 같은 방식으로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강동원 화물연대본부 전략조직국장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계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기는 조치원에 있는 쌍용 CMB 공장 앞입니다. 예, 지금 사고가 났던 현장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안타까운 사고가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있었던 이 사고가 어떻게 난 건지 경위부터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저희가 사고 시점을 파악한 것은 5월 26일 오전 한 9시 18분 혹은 20분 사이쯤인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시간대 같이 이제 현장에 계시던 저희 조합원 화물차 기사분이 목격을 하셨고, 그래서 그때 이제 119에 바로 그분이 신고를 하셨고, 그래서 이제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고 9시 43분경에 그 공장에서 이제 병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컨테이너 문을 열고 나서 그 안에 있던 무게가 300에서 500kg 사이 정도 되는 폐지 더미가 구덩이 정도가 저희 이제 고인을 덮쳤고, 그래서 중상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긴급히 이송되시고 수술을 하셨음에도 계속 상태가 안 좋았고 결국 다음 날 오후 12시 15분경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화면 좌측으로 계속해서 사고 당시의 CCTV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안타깝게 지금 경사가 진 화물차에서 쏟아진 파지 더미에 묻혀서 숨지시게 되신 사고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26일에 사고가 있었고 돌아가셨습니다. 장례가 치러졌습니까? 어쨌든 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그 경사진 도크가 기본적으로 위험성이 컸다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어쨌든 누가 문을 열었어도 사실 다칠 수 있었던 상황이다라는 것이 이제 핵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국장님 지금 현장에서 뒤에서 보면 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장에 좀 소란스러운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네, 저희 장창우 고인이 되신 장창우 조합원 동지 동료들이 지금 올라와서 이 공장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고요. 농성 5일차를 맡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앞서서 그 장례가 치러졌는지를 여쭤봤는데 그거에 대한 좀 답변을 듣고 싶거든요. 아, 네. 연결이 좋지 않아서 제가 다른 답변을 한 것 같은데, 일단은 유가족이 저희 화물연대 본부에 이 장례와 이 문제 해결에 관해서 모두 위임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장례는 지금 무기한 연기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가족들은 어쨌든 하루하루 좀 힘들게 생활을 하고 계세요. 고인이 되신 조합원 동지가 돌아가셨던 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병원에 계속 계시고, 하루하루 좀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지내고 계십니다. 예, 그 회사 측, 쌍용 CNB 회사 측의 입장은 지금 어떻게 전해지고 있습니까? 회사 측이랑 저희가 한 3차례 정도 일단 교섭을 했습니다. 네, 처음에 한두 차례 정도는 회사에서 책임을 인정하고 이 문제 재발 방지 대책과 안전대책 수립하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어제 오전에 만났을 때는 어떤 운송사나 수입업체들을 껴서 좀 같이 책임을 분산하려고 하고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여서 지금 어쨌든 교섭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지금 오늘까지 아직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예, 저희 다시 그 CCTV 화면을 좀 제공을 해주신 화면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이 CCTV를 보면 또 다른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뒤에 지게차로 사고 현장을 치우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바로 작업을 재개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상식적으로 한 300kg 이상 되는 파지가 지금 사람을 덮쳤고 그래서 중상을 입은 상태인데 작업을 바로 재개하는 것도 문제고, 심지어 CCTV 영상을 보면은 구급차가 출발하기도 전에 지게차가 이미 파지 더미를 치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CCTV 영상을 전체적으로 확인했을 때 대략 한 2시간가량, 사고가 나고 나서 2시간가량 이후로 계속해서 작업을 진행했고, 저희 사고가 나서 이제 지금은 돌아가신 조합원 동지의 화물차에 있던 파지 더미도 모두 정리하고 심지어 그 차량을 별도 장소로 이동까지 시켜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아무것도 없고 그냥 조합원의 갇히신 장소에 혈흔 정도만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예, 지금 시청자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 CCTV 화면은 다른 화물차가 그 사고가 난 화물차 옆으로 들어와서 똑같은 작업을 지금 재개를 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이 재개되기까지가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목숨을 잃은 후에 1시간 지나지 않아서 똑같은 작업이 진행이 된 겁니다. 이렇게 사고 현장을 남겨두지 않은 것 자체가 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면서요. 예, 일단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현장을 보존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작업을 중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그 사고를 직접 목격한 사람도 없고 현장에 CCTV도 당시 사고를 증명할 수 있는 CCTV 영상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현장을 보존해놨으면 그나마 사고 원인이나 어떤 경위였는지 더 정확하게 파악이 가능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현장이 훼손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예. 지금 이렇게 하는 화물차 기사가 사실 할 수 있는 하는 작업이 아니었다고 들었거든요. 원래 고유 업무가 아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사가 지고 이렇게 상황이 되다 보면 충분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사전에 인지를 하고 있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달라는 요구는 없으셨습니까? 현장에 출입하는 다른 조합원들도 있고 다른 화물차 기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요구를 했다고 증언을 하고 계세요. 이 경사진 도크로 내려갔을 때 안에 있는 컨테이너 안에 보통 내품이라고 하는데 이 내품이 뒤로 쏠릴 우려가 매우 크고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는 몇 차례 사람이 다치진 않았지만 그 파지 더미가 떨어졌던 일이 있었다고 현장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증언을 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이 계속 되어 있었고 예견된 사고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쭉 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람의 목숨을 참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화가 나는 대목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삼가구인의 명복을 비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동원 화물연대본부 전략조직국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들은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신임 검찰총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오늘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제거했다며 임기는 내일부터 시작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 김 후보자는 지난 3월 자리에서 물러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이어서 44대 검찰총장이자 문재인 정부 세 번째 검찰총장으로 취임하게 됐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이로써 김호수 신임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33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습니다.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독도가 일본 땅인 것처럼 표기가 돼서 올림픽 보이콧 주장까지 나오는 등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평창 올림픽 때 우리가 독도를 지웠던 것과 비교돼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는데요. 올림픽과 독도 이슈, 그 사실관계를 조은지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평창올림픽 홈페이지에 있던 독도 땅, 일본이 발끈해 항의 서한을 보냈고 그때도 외교 갈등으로 번졌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는 올림픽 헌장 50조를 들어 우리 측에 회담과 문서를 통해 수차례 독도 땅을 지우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우리한테 강하게 이야기를 했었고 꼭 일본 편을 든다기보다는 정치적 논쟁거리가 되는 거를 막고 싶은 게 IOC 입장이다. 평창 조직위는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실제 크기에 맞게 지도를 다시 그렸고 이 과정에서 상징적으로 넣었던 독도도 자연스럽게 빠졌습니다. 당시 피겨 아이스댄스팀 노랫말에 있던 독도야 간밤에 너 잘 잤느냐라는 구절도 먼저 삭제했는데 개최국으로서 논란거리는 덮고 가자는 분위기가 팽배했던 걸로 보입니다. 한반도기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IOC와 일본 요구 때문에 독도를 지운 건 아닙니다. 처음 한반도기를 사용한 1991년 지바 탁구 세계선수권 때부터 줄곧 독도는 없었습니다. 2003년 아오모리 동계 아시안게임 때 처음 독도가 찍혔고 올림픽에선 2006년 토리노 동계대회 때 유일하게 독도를 그렸습니다.
평창 땐 전례에 따른다는 기조에 따라 남북이 독도 없는 한반도기를 들었습니다. 곧장 이어진 평창 패럴림픽 때는 북한이 독도를 그린 한반도기를 들자고 해 결국 공동 입장이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독도 도발은 일파만파 도쿄올림픽 보이콧 여론으로 옮겨붙었습니다. 정치권이 앞다퉈 강경어조로 부채질하는 형국인데 체육계는 평창 때 급조된 단일팀에 이어 또 정치적 논리에 희생될까 소갈이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림픽 불참 같은 극약 처방은 오히려 독도가 분쟁 지역으로 인식될 뿐이라며 외교부 차원에서 IOC 중재를 요구해 현실적인 열매를 얻는 게 낫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집에서나 매점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냉동 피자는 코로나 시대에 판매가 크게 늘었는데요. 나트륨과 포화지방 함량이 높고 일부 제품은 트랜스지방 함량 표시를 잘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간편한 음식이 인기를 끈 코로나 시대, 냉동 피자 역시 잘 팔렸습니다. 관련 시장 규모는 곧 1,000억 원을 돌파할 기세입니다. 많이들 사 먹는 만큼 건강엔 괜찮을지 소비자 단체가 16개 제품을 시험해봤습니다. 그 결과 냉동 피자 한 판의 평균 포화 지방 함량은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99.3%에 달했습니다. 평균 나트륨 함량 역시 77%를 넘겼습니다. 말은 한 판이라지만 무게로 보면 시켜 먹는 프랜차이즈 피자의 2-3 조각에 불과한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표시한 영양 성분이 실제와는 다른 냉동 피자도 있었습니다. 트랜스 지방 함량이 0이라고 표시한 오뚜기와 롯데쇼핑의 요리하다 냉동 피자 일부에서 최대 0.48g의 트랜스 지방이 나왔습니다. 0.2g 미만은 0이라고 표시할 수 있는 기준을 넘긴 겁니다. 오뚜기와 이마트 피코크 냉동 피자에선 콜레스테롤 함량이 표시보다 높게 측정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오뚜기의 경우에는 표시량을 변경을 하기로 했고, 그리고 롯데쇼핑이랑 이마트의 경우에는 다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소명했습니다. 이번에 조사한 냉동 피자 16개 제품 가운데 3개는 어린이에게 비만이나 영양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는 식품으로 꼽혔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강원도 대관령에는 이맘때면 수백 마리의 솥대가 푸른 초원을 내달리는 장관이 펼쳐지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한우 300여 마리가 겨우내 갇혀 지냈던 축사 밖으로 나왔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우렁찬 울음소리와 함께 솥대가 축사를 뛰쳐나옵니다. 푸른 초원을 향해 앞다퉈 달리는 모습이 경주마를 방불케 합니다. 겨우내 답답한 축사에 갇혀 지내다 반년 만에 바깥 구경을 나온 겁니다. 끝없이 펼쳐진 대관령 푸른 초원이 어느 때보다 반갑습니다. 초원을 누비며 정신없이 풀을 뜯습니다. 소 한 마리가 하루 평균 뜯는 풀의 양은 70kg. 먹고 소화한 풀은 그대로 퇴비 역할을 해 다시 초원이 자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방목은 축사 내에서 배합 사료와 볏짚을 먹을 때보다 인력과 생산비를 4분의 1 수준으로 아낄 수 있고 소 건강에도 좋습니다. 충분한 일광욕과 운동은 소의 면역력을 높여주어 송아지 생산과 건강 유지에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방목된 한우는 모두 300여 마리. 국립축산과학원이 한우 우량 종자를 연구하기 위해 60년 넘게 혈통을 관리해온 소들입니다. 대관령의 긴 겨울 동안 축사 내에서 있었던 소들이 파릇하게 자라난 신선한 목초를 먹기 위해 힘차게 들판으로 나가는 모습은 시장 개방 등이 한우 산업의 초안 유기를 슬기롭게 이겨내는 모습과 같다고 봅니다. 저렴한 수입 쇠고기의 공세로 갈수록 어려움을 겪는 한우 시장. 대관령 너른 초원을 뛰놀며 건강하게 성장한 소는 한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에 사용됩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지난 3월 말 수에즈 운하에서 좌초돼 전 세계의 물류 공급망을 마비시킨 에버 기분호의 좌초 원인은 선장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2분 동안 8번이나 방향 지시를 명령했고 이 과정에서 배가 중심을 잃었다는 건데 이제 관심은 천문학적인 액수의 피해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김정회 기자의 보도입니다. 3월 23일 초대형 컨테이너선 에버 기분호가 수에즈 운하 한가운데서 좌초됐습니다.
뱃머리가 제방에 처박혀 엿새간 꼼짝을 못했습니다. 뒤따르던 400여 척의 배들까지 발이 묶여 전 세계 물류 공급이 마비됐습니다. That logjam is starting to grow as every hour that passes. So it's a really serious incident. 2달여 만에 사고 원인이 나왔습니다. 이집트 당국은 선장의 무리한 운항 지시 때문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12분간 무려 8차례나 배의 방향을 바꾸게 하다가 균형을 잃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배가 운하로 들어설 당시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자 선장이 중앙으로 끌어내도록 했고 속도가 느려지자 가속을 지시했으며 제방에 충돌하기 전 다시 좌우로 방향을 틀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에즈 운하청의 운항 지시도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선주인 일본 쇼에이 기센 측은 날씨가 안 좋았는데도 수로 진입을 허용한 운하청의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블랙박스 자료 분석 결과 에버 기분호에 앞서 다른 선박 3척이 같은 지시에 따라 운하를 건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집트 당국은 조사 결과를 국제해사기구에 통보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대한 일본 선주 측의 관련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제 관심은 양측 간 피해 보상 소송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재판의 관건인 사고 원인과 책임 부분이 결론난 만큼 속도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طول ما المركب عليها مديونية هي خضع للتنفيذ أحكام الدولة اللي هي فيها الحادث سواء مصر أو أي دولة غيرها أوروبية أو عربية لحين سداد المديونية. 현재 이집트 당국은 보상액으로 5억 5천만 달러, 약 6,127억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애초 9억 1,600만 달러에서 감액한 건데 선주 측은 1억 5천만 달러를 제시했다가 거부됐습니다. 이에 선주 측이 합의 종결을 제안하며 협상 시간을 요청해 지난 토요일 열리려던 재판은 6월 20일로 연기됐습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중국 남부 윈난성에서 야생 코끼리 15마리가 보호구역에서 탈출해 최근 40일 동안 약 400km를 넘게 돌아다니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관영 CCTV는 지난달 16일 윈난성 남단의 시성반나 국립자연보호구역에서 출발한 코끼리떼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56헥타르 규모의 농가 밭 등에 피해를 입혔다고 전했습니다. 선거철이면 흉악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멕시코에서 다음 달 중간 선거를 앞두고 후보 80여 명이 피살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멕시코 컨설팅 업체 에텔렉트는 지난해 9월부터 이런 희생이 발생했다면서 범죄 조직의 표적이 된 정치인 또는 선거 후보가 최소 560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유통업계 라이벌로 기대를 모았던 프로야구 SSG와 롯데, 연승을 질주하며 선두를 지키는 SSG와는 달리 최하위 롯데는 사령탑 교체에도 더 이상 추락할 곳조차 없습니다. 서봉국 기자입니다. 토요일 더블헤더 1차전, 중반까지 9점을 앞서다 결국 역전을 허용하는 순간입니다. 9대0으로 몰렸던 NC 다이노스. 9회 초에 결국 10대 9까지 경기를 뒤집어버립니다. 순간 사직구장, 이 드넓은 사직구장이 정적이었어요. 네. 팬들은 말 그대로 망연자실. 다행히 극적인 무승부로 역전패는 면했지만 여파가 일요일 경기까지 미치면서 롯데는 6연패에 빠졌습니다. 전격적인 감독 교체 이후 승률은 더 나빠지며 15경기 단 3승. 특히 낮 경기 전패 징크스가 심각합니다. 이대호의 부상 공백과 최준용, 구승민 등 불펜 부상이 겹쳤다고는 하지만 전문가들도 뾰족한 부진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즌 시작할 때부터 경기 외적으로 굉장히 잡음도 많았고 이러면서 팀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약간 구심점 이름 듯한 그런 느낌도 있었고. 반면 같은 유통업계 라이벌 SSG는 2위권과 2게임 차를 벌리며 선두를 순항하고 있습니다. 되살아난 홈런 공장의 위력에 박종훈, 루이키 등 선발 투수들의 부상을 오원석, 장지훈 등이 메워주면서 3연승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선발 투수가 지금 많이 부상으로 지금 이탈한 상태인데 대체 선발들이 와서 잘 그 공백을 메꿔주고 저희 야수들도 좀 잘 득점권 찬스 때마다 좀 쳐줘서 이런 좋은 결과도 있고 이길 수 있는 경기가 나오니까 팀 분위기도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것 같아요.
SSG와 롯데의 격차는 무려 11경기 반. 롯데가 시즌 포기를 걱정해야 할 입장이 되면서 당초 정용진 SSG 구단주가 롯데를 도발하며 후발 주자의 존재감을 과시하려던 시도 역시 필요 없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6월의 첫날인 내일은 6월답게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이 25도, 광주는 30도까지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고요. 반면 남부지방은 맑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새벽부터 오전 사이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출근길 내륙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18도, 대전과 광주 17도로 예상됩니다. 낮에는 초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25도, 대전 29도, 광주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수요일인 모레 전국적으로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덥겠고요. 이후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저녁 종합 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